소비 중독, 미끼 상품, 그리고 빚. 소비는 왜 중독이 되는가? 도파민 경제학. 주말마다 쇼핑몰이나 온라인 스토어를 들여다보는 습관, 새로 나온 전자제품을 손에 넣었을 때의 짜릿한 기분, 혹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의 흥분은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비 행위는 단순히 필요를 충족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뇌의 보상 체계를 자극하며 중독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 신경과학은 이 현상을 설명할 실마리를 제공한다. 도파민은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로 보상과 학습, 동기부여에 관여한다. 단순히 쾌락 물질이라기보다는 기대의 신호 역할을 한다. 즉, 보상을 얻기 직전에 강하게 분비된다. 쇼핑에서 중요한 건 상품을 얻는 순간의 만족감 자체가 아니라 기대와 기다림, 그리고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설렘이다. 그래서 실제로 물건을 받은 후보다 사기 전 단계에서 더 큰 도파민 분출이 일어난다. 이러한 도파민 시스템은 알코올, 도박, 게임 중독과 비슷하게 작동한다. 기대 도파민 분출 소비 행동. 반복될수록 기대, 보상 루프가 강화된다. 점점 더 자극적인 소비를 찾아 헤매게 된다. 오늘날 신용카드, 할부, 후불 결제 서비스는 즉각적 만족을 제공해 이중독성을 더욱 강화한다. 소비가 단순한 경제활동이 아니라 신경학적 중독 메커니즘에 휘말리게 되는 것이다. 잠깐 여기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 온라인 쇼핑,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이라는 빠른 배송은 즉각적 보상 시스템을 강화한다. 모바일 게임 내 결제, 작은 금액이지만 지속적으로 반복하게 만들어 소비 중독을 촉발한다. 패션과 한정판 컬렉션, 지금 사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압박이 도파민 시스템을 자극한다. 소비 중독은 개인의 재정 악화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준다. 신용 불량, 가계 부채, 심리적 불안정 등이 그 결과다. 개인의 뇌에서 시작된 작은 화학 반응이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는 것이다. 소비의 중독성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는 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이를 이해하면 소비를 단순히 도덕적 선택이나 절약의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도파민 경제학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소비 습관을 통제하는 것이다. 소비의 기쁨을 즐기되 도파민의 덫에 빠지지 않는 절제가 현대사회의 생존 기술이 된다. 다음은 빚과 소비의 역학. 빚과 소비의 역학. 사적 채무와 현대 자본주의. 현대인의 삶은 빚과 분리될 수 없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학자금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사용. 우리는 미래 소득을 담보로 오늘을 살아간다. 과거에는 돈을 벌어 모은 뒤에야 소비할 수 있었지만 오늘날 자본주의는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방식을 제도화했다. 이로써 빚은 단순한 개인의 약점이 아니라 현대 경제의 핵심 구조가 되었다. 신용카드의 등장은 소비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즉각적 만족이 가능해지자 소비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때 빚은 단순히 개인의 부담이 아니라 소비를 촉진하는 엔진이 된다. 미국의 사례. 20세기 후반 신용카드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가계부채는 급증했지만 동시에 소비시장도 크게 성장했다. 한국의 사례. 2000년대 초 카드 대란은 신용카드 과잉 발급과 무분별한 소비가 불러온 전형적 사례였다. 빚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문제다. 미래 소득의 착시. 사람들은 앞으로 더 벌 것이라 믿으며 현재의 빚을 가볍게 여긴다. 할부의 마법. 작은 단위로 쪼개진 상환액은 큰 지출을 가려버린다. 심리적 거리감. 카드 결제는 현금을 내는 것보다 덜 아픈 소비로 느껴진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들이 맞물려 개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종종 넘어서게 된다. 근대 자본주의는 빚을 통한 성장 모델에 크게 의존한다. 은행은 대출을 통해 이자를 얻고 기업은 신용으로 자본을 조달해 투자와 생산을 확장하며 소비자는 빚을 통해 상품을 구매해 경제를 굴린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개인의 위험임과 동시에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기능하는 모순적 존재다. 빚이 끊기면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진다. 하지만 빚에는 언제나 그림자가 있다. 과도한 채무는 개인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넣는다. 사회적으로는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다. 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빚은 불평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계층은 고금리에 시달리고 결국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다. 오늘날 우리는 신용카드뿐 아니라 후불결제, 마이크로 크레딧, 핀테크 대출 같은 새로운 채무 방식을 경험하고 있다. 기술의 진보는 소비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동시에 빚의 덫을 더 촘촘히 만든다. 빚은 현대 자본주의의 원동력이자 위험 요소다. 개인에게 빚은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동시에 파괴의 위험을 안겨준다. 사회적으로는 성장을 견인하지만
위기의 씨앗을 품는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빚을 어떻게 관리하고 균형 잡을 것인가다. 빚은 인간의 욕망과 자본주의의 구조가 얽힌 가장 생생한 드라마이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의 조건이다. 다음은 디커이 효과. 세일즈의 숨은 법칙, 디커이 효과와 미끼 전략. 경제학 교과서 속의 소비자는 늘 합리적이다. 그는 가격과 효용을 비교해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한다. 하지만 실제 소비 현장에서 우리는 종종 설마 내가 속겠어? 하면서도 마케팅 전략에 넘어간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디커이 효과, 즉 미끼 상품 전략이다. 디커이 효과는 소비자가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망설일 때 제3의 덜 매력적인 옵션을 제시해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보자. 옵션 A 잡지 온라인 구독 $30, 옵션 B 잡지 인쇄판 플러스 온라인 구독 $120. 대부분은 어를 선택한다. 그런데 여기에 옵션 C를 추가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옵션 C 잡지 인쇄판만 $120. 그러면 B가 훨씬 합리적 선택처럼 보이면서 많은 소비자가 B를 고른다. 옵션 C는 실제로 팔릴 필요가 없다. 단지 B를 돋보이게 하는 미끼일 뿐이다. 이 전략이 통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사결정이 상대적 비교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단독으로 평가하면 비싸게 보이던 옵션도 옆에 더 비합리적인 옵션이 있으면 매력적으로 변한다. 사람들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손해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선택을 선호한다. 일상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디커이 효과를 쉽게 볼 수 있다. 팝콘 가격. 영화관에서 작은 팝콘 $4, 큰 팝콘 $8만 있으면 대부분 작은 걸 산다. 하지만 중간 크기 $7를 추가하면 큰 팝콘이 훨씬 이득처럼 보인다. 항공권. 항공사들은 직항, 경유, 특가 좌석 등을 배열해 소비자가 적절한 중간 옵션을 선택하게 만든다. 전자제품. 비슷한 성능의 고가, 저가 모델 사이에 일부러 어정쩡한 중간 제품을 끼워 넣어 원하는 제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한다. 디커이 효과는 기업에겐 매출을 극대화하는 도구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함정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략을 단순히 기만으로만 볼 수는 없다. 소비자는 때로 합리적 결정보다 만족감과 자기 위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과 구독 서비스는 디커이 효과를 더욱 교묘하게 활용한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구성이 전형적이다. 이커머스 플랫폼은 다른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옵션을 미끼처럼 보여준다. 세일즈의 숨은 법칙은 단순한 판매 기술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허점을 파고드는 전략이다. 소비자는 합리적이라기보다는 비교와 맥락에 휘둘리는 존재다. 이를 알면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동시에 기업은 소비자의 심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디커이 효과를 인식하고 정말 내가 원한 선택인지를 스스로 묻는 일이다. 소비자는 언제나 자유롭지만 동시에 언제나 유혹의 장치 속에 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려요.